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9월 4일 오후 4시 윤카스의 난타방송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야 오늘 뭐 박수 퍼레이드 말씀 안 들었는데 쭉 들어오시군요. 네, 오후에도 네, 좋습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주천 교수님,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계시죠? 우리 이주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더위에 산뜻한 남방 셔츠를 입고 오시고, 네, 항상 지금 마이크를 좀 의식해서 방송해 주시고. 더위가 한풀 껐겠죠. 근데 아직 더워요. 근데 그렇죠.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쫙 입장하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벌써 쫙 이 가을 느낌이 나죠. 예, 밖에. 예. 그 하늘이 완전히 가을이고. 예. 근데 덥고요. 여름과 이 가을이 지금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예. 그런 것 같죠? 예. 네. 자,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우리 이주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님하고 지금부터 80분 동안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세 가지가 굉장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종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한동훈의 운명, 이재명 민주당이 독도에 집착하는 역사적 정신적 배경. 네. 뭐 2시간도 좋고, 네. 예. 뭐 3시간도 좋고, 예. 우리 교수님 하시고 싶은 대로만. 예. 자, 첫 번째.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해방 후의 좌우 대립처럼 예. 아주 정말 첨예하게 일종의 사상투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촉발한 건데. 예. 자, 과연 이 대한민국이 이 이종찬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이제 이종찬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종찬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거 있고, 개인적인 문제. 이 이종찬이라는 인물을 선거를 통해서 그 구조적으로 회원들이 작용화되면서 지금까지 그 말썽꾸러기 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강복회가. 네. 그래서 이 전체의 강복회를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느냐. 아하. 그런 그 조직 문제와 단체 문제와 개인적인 이종찬과 이거 분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그 이종찬 이런 문제는 오늘 어제 이 사람이 뭐 개인적인 야심으로 불쑥불쑥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반 대한민국 건국사랑이죠. 반 건국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 설치고 박수를 받고 동조받을 수 있는 그 물이 있잖아요. 흐린 물. 네. 붉은 물. 그런 구조라든가 문화 권력의 문제라든가 언론의 작용한 문제, 역사가 더 좌편향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껴가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물을 근본적으로 네. 이 역사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사관이 바로 쓸 수 있는 교육의 혁신.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육 혁신을 통해서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는 네. 좀 더 롱텀 장기적인 어떤 고민을 지식인들이 해가지고 그런 플래닝을 가지고 시민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시민단체가 뭐 집권당이라든가 네. 정치 세력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예. 나라 건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예. 뭐 역사 바로 세우 운동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지. 어허.
이종찬이를 제거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쫓아내라 해가지고 쫓아냈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이종찬이라는 인물이 항상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게 지금 광복회란 말이에요. 그전에도 한 명 나왔잖아요. 말썽꾸러기가. 김원웅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1번 타자, 지금 2번 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광복회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붉은물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말썽꾸러기 집단이 됐는데 그런 구조가 왜 생겼느냐.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 역사 전쟁이라는 큰 구조물을 생각해요. 역사 교과서 문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지식인들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뭐가 친다 해가지고 뱀이라든가 뭐 하는 건 대가리 치면 이거 죽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은 구조물의 하나의 그 표면상에 나타난 하나의 인형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 인형이 제거가 되면은 제3의 인물이 또 나와서 설친단 말이에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광복의 구조가. 네. 그리고 받아쓰기 언론 정치가 그러니까 네. 이것은 한두 사람을 제거했다고 해서 아 이거 시원하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 전쟁에서 이미 좌파들이 많은 문화 전쟁에서 그 진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역사 영역에서 예. 제가 그 지난번 시간에 독립기념관에 있는 그 좌편향된 역사 그룹이 계속 저널이라든가 반일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역사가들이 좌편향 역사가들이 계속 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수지에서 그럼 그 저수지에 물을 바꾸는 구조를 생각해야지 한두 사람 너 뭐 강의하지 마라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린다면은 그 임면영이가 만든 역사문제연구소, 네. 역사 그 친일파 임명사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 박은순이가 박은영의 그 저 무슨 뭐 저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저 스님을 애 낳아가지고 그렇죠. 박은순이가 온경 스님이라는 박은영의 그 저 아들을 만나가지고 네. 저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갖다가 기업들한테 끌어가지고 거기에서 저널이라든가 자경 이런 저 출판물 많은 젊은 그 이 좌파 역사가를 양성을 해버립니다. 역사문제 연구소가. 그러니까 박원순이가. 네. 박원순 자살한 시장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문제 연구소하고 민족문제 연구소 두 연구소가 대한민국 역사를 온통 좌편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를 30년이에요. 그러면 이 구정물을 갖다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예. 우파의 어떤 예. 애국단체에서 그런 것을 조직을 만들진 않고 그냥 박원순이가 임원영이가 때려 죽일 놈이라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 사람들만 욕을 하고 태극기 만들었지. 아하. 물러가라고 깃발만 들고 박원순 물러가라 어떻고 저떻고 했지.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 문제를 가지고 역사 구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단체를 만들거나 젊은 사람들을 양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11조 내고 그냥 땡이에요. 11조 냈으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 대한민국 역사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30년 동안에. 그걸 헌금만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 조직이라든가 지식인들은 전혀 키우지도 않고 예를 들어 크리스찬들인데 예. 11조 헌금만 내고 내일 끝났다.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30년 5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역사계가. 그런데 지금 예.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에 왜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이 시민단체가 그러한 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을 그 국회에 예. 플랫폼으로 주자로 띄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정치하고 시민단체하고의 링크를 못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패한 거죠. 그게 국회 안에 들어가서 예. 대한민국의 정체성, 예. 정통성을 지켜낼 만한 사람들을 양성을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힘당에서 역사를 전공한 우파 인사들이 정 교수라고 서울대 국사학교 나온 교수가 하나 있어요. 네. 정경희 교수. 네. 딱 한 번 비례를 하고 그만뒀는데 네. 지금 국힘당에서 비례든지 지역구든지 역사 전공자는 비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누구 하나도 시의원이 뭐니 해가지고 이름 알지 못하는 희한한 사람들 많은데 역사 전공자로 네. 좌파 역사가들과 대항해를 해서 비례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전쟁에서 좌파한테 판파이 깨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게 그때 제가 뉴라이트 이야기했지만은 네. MB가 벌써 우파의 지식인들 차버렸잖아요. 예. 용도 폐기 토사기풍 해버렸죠. 이용해먹고 예. 집권하니까. 예.
버려버렸잖아. 그 박근혜 때도 그랬죠. 방통위원장 머리 했지만 전국 역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탄핵당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를 기용하지만은 예. 역사 전쟁으로 밀려오는데 그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불러서 이야기라도 시켜야 될 텐데 이야기 시킨 것도 없고. 나는 뭐 뉴라이트가 뭔지 알도 몰랐다 이런 그야말로 참 한심한 소리는 하고.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아니 모르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뉴라이트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됐는데 이 역사 전쟁에서 좌파한테 어떻게 이끌려고 합니까? 독도 문제든지 뭐든지. 좀 그런 형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 이종찬이가 이번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 조용하대 요새 최근 조용하죠. 네. 까먹고 있더라고.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예. 이종찬이가 왜 그런 도발을 했다고 봅니까?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을 김영석으로 시켰다. 이건 내가 볼 때 꼬투리에 불과하고. 예. 뭔가 그 이종찬이의 불만이 있다고 봐요. 네, 보다 그 넓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불만에다가 그러니까 이종찬이가 지금까지 그 80년대 90년대 정치 행각을 보면은 예. 굉장히 다목적이고 언론을 이용하는데 천재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87년도 원광대 있을 때부터 한 5년 10년 동안 이종찬이가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가 많았잖아요. 항상 항일운동했던 이회영, 이시영이 조상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저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책 의도를. 그럼 요번에도 이종찬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했던 거는 네. 물론 이제 구실은 그 건국 진임 그 독립기념관 그 구실이 있었고 또 이제 총선 끝나고 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입장이 어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이종찬 씨가 이쪽 저쪽 당을 왔다 갔다 잘하잖아요. 그러면 국힘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하고도 네. 거래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밑밥이랄까 양쪽 다 양당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그 계산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행동했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아들 며느리에 대한 자기 이제 퇴임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 처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그 넓게 광범위하게 생각했다는 전략적으로 행동한 인물. 자기 딴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죽일 인간인데 네. 자기는 이제 살기 위해서 집안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친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광복회 회원들이 이종찬은 이거 끌어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당신 사표내라. 네. 왜냐 국론 분열을 조장했잖아요. 그리고 49년에 지금 저 중국 공산당도 건국이 1949년이에요. 네. 그리고 대만도 장개석 정부도 대만에 가서 그게 건국이 됐거든요. 그럼 저 이 중국 만주에서라든가 연안에서 이렇게 이 헤드쿼터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건국이니 뭐 연원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공산당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폴란드 2차 대전 때 폴란드 임시정부라든가 여기 망명정부도 있었고 했는데 예. 그때 옛날에 간판회가 독립운동 한 거를 예. 그것이 뭐 어떻게 뭐 정부를 써라 연하를 돌아 땡깡 부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없죠. 전례가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다 승인받고. 이른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가 예. 그 독립한 날이 바로 건국이지. 예. 초대 정권이 무슨 망명 정부를 만들었다든가. 그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게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 원오브댐. 독립운동 중에 단체인데 그 단체의 명칭을 상해 임시정부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네. 연합군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 국가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 안 받고 자기 혼자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완전 혼자 땡깡 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 이번에 이종찬이가 이제 난동을 부림으로써 예. 지금 이게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에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예. 굉장히 힘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호 그때 이 작년에 월간 중앙인가 이종찬 씨가 장문의 뭐를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쓱 보니까 이걸 핑계 대는 겁니다. 건국을 막 했을 때 초대 이승만 정부가
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걸 핑계대더라고, 민국.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민국 그 위원회를 한 9명, 10명 정도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토의해가지고 연호를 뭘 할 것이냐 해서 민국과 단국까지 토론을 붙었습니다. 단군하고 민국. 그러니까 아마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국이라는 걸 좀 썼던가 봐요. 네, 그래서 민국이라는 것은 상해 임정의 정신적인 개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정신적인 개성, 그렇죠. 독립운동한 스피리트, 파워, 스피리트, 정신적인 것을 개성한 것이고, 그래서 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그 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이 단군이라는 걸 쓰자 해가지고 연호를 단군으로 쓰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왜 4290 몇 년도 해가지고 왜 서기도 하지만 단군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호를 단군으로 썼거든요. 단군 연호를. 그렇게 하면서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할 수도 없고 네. 또 긍정하자니 나중에 그 상해 임정에서는 북한하고 한북한 통일 정부론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 또 탄핵도 당했잖아요. 1921년에 상해 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가 무시할 수도 없고 완전히 끌어들 수도 없고 좀 관계가 아주 델리키트했습니다. 김구 노선하고.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러면 정신적인 거, 상해인들의 네. 독립 정신을 계승하자. 이어받자. 정신적인 독립운동을 이어받자 해가지고 네. 그 왜 특히 그 87년에 이종찬 의원이 땡강 부려가지고 87체제 헌법에 상해임정 정신적 개성하자 이거 헌법 조문에 아마 나온 게 이종찬 씨가 그렇죠. 고집을 부려가지고 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종찬 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나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알죠. 왜냐하면 57년 그 아들이 그 이철우 네. 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종찬만한 거물급을 어린 시절부터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술도 얻어 마시고 해서 무지무지하게 아마 이철우랑 가까웠을 겁니다. 또 그 아버지가 또 거물급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종찬 친구의 아버지로부터는 정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상임신정부 10살 때 여기 45년도 완 이야기며 또 김대중 만난 이야기며 그렇지. 김대중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냐. 그다음에 노무현 이야기도 할 것이고 와일스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그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파더 아버지 해가 따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했는데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린 시절부터 이 윤석열이가 이종찬의 정치 행적을 보니까 이종찬이는 이걸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했다가 보니까 사춘기 때 뭐든지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했을 때와 또 건국 이후 해서 정치를 한 모습의 이종찬을 보면서 예.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 롤 모델이 돼버린 거다. 정당 이렇게 이 사카다치 마라타고 여기서 차고 절로 가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배신의 정치인데 이종찬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 전리품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득했을 거 아닙니까? 어린 윤석열한테? 네. 그러면 꼬박 윤석열이는 이종찬이를 아마 정치적인 스승으로 정치적 멘토로 그렇죠. 해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배신했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해가지고 출세를 할 때 네. 그거를 알고 상사에게 화끈한 선물을 주는 거는 최순실 박근혜를 엮어서 경제 공동체를 해가지고 후려치면 그 상사가 엄청나게 대가를 줄 것이다 하는 거는 그렇지. 이종찬이가 정보부 이거 아장을 낼 때 그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공작이다. 이렇게 출세할 수 있다고 그거 보였단 말이에요. 그대로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 이래 된 겁니다. 이번에 기자회견 때 네. 기자회견 때 의사 대란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 안 하잖아요. 왜? 자기가 구수한 것도 하다가 보니까 검사가 되고
검사가 돼가 김건희 만나고 김건희 만나가지고 또 그 검사 이 탄핵도 말이 무리하게 자기는 무리하게 했는데 네. 오히려 그 무리하게 보수 세력을 괴멸시켰는데 그 대가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 내가 옳구나. 이런 식으로 자만심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이 전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에서도 이거 잘 나간다 그러는 것이 예. 오히려 무대뽀로 마구잡이 한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뭔가 전리품이 더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이겨왔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내가 우기면 되는구나. 예.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이 없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견제가 없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처음 스타트로 정치적인 멘토로서 그런 코치를 해준 게 나는 이종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종차이가 정치적인 멘토를 할 때는 도덕적이라든가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출세지향적으로 해가지고 말가락 타면서 상사한테 잘 보이면서 출세하면서 얻은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이종찬이다. 네, 역사가 이 상상력으로 판을 봐야 되니까 예. 우리가 그전에는 천공이 한 거는 용산 가라 한 거 그 예. 정도밖에 안 돼요. 용산 쪽으로 가라 하니까 최근에 만난 것이 어릴 때부터 네. 정치적인 동기를 해가지고 권력자로 이 정치 권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일으키고 거기에 어떤 전략 전술로 해가지고 이 출세할 수 있느냐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겠나.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옛날에 아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종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윤기중입니까? 예예. 자기 아버지가 그 경제학자인데 그런 거 그 멘토 할 수 있어요? 어림도 그렇죠. 없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또 교수니까 양심적인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돼야 이런 모든 구조가 설명이 됩니다. 스승을 잘못 만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1948년이 건국년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기정사실을 오히려 깨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8.15 그 광복절 때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뭐라고 나갔냐면은 남북한 통일이 돼야만 완벽한 건국이 된다. 이런 게 빠져나갔잖아요. 그게 그 참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까서 안 됐는데 네. 이 양반이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구술을 했잖아요. 예. 구술을 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법전입니다. 법전만 달달달 하고 시간 나면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구술을 했으니까 한동훈이라든가 김건희하고의 지적 수준이 거의 다운돼 버립니다. 거의 그 나이로. 아하. 구술하면 그것만 파지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인기 성장이 그 스탑되거든요. 네. 교양 수준이. 그러면 9년 동안에 한 것이 역사책 하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육법 전수만 읽고 사실 패스만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8.15 경복절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역사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냐. 공부를 해야 되거든. 공부를. 공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예? 이게 한심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의 쓰레기통에 전두환하고 이 김영삼 그 쓰레기통에 버릴 때 그걸 방치했는지 아니지만 그 회고록 자체도 전직 대통령이 어떤 고민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도 공부를 안 했다는 게 김건희 여사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회고록에 그 어리석은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그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참 멘토 같은 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심평이 뭐냐면 전부 또 노예들이 변호사들이 노는 거는 술 마시고 노는 건 전부 다 기자 아니면 술 친구거든요. 기자 아니면 로예요. 로.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라든가 그 박정희, 노태우 이런 대통령들은 다양한 전공자들, 철학자라든가 역사, 경제학자들, 자기가 부족한 쪽에 그런 그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 제일 많이 공부한 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두환인데 공부하는 신용을 했잖아요. 공부하는 신용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언론이 나타나는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가서 기업체들하고 그렇죠. 같이 떡볶이하고 술 마신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부인도 그렇지. 이 지적 수준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적 수준이라는 문제. 아니 문재인보다 못해요. 지적 수준을 보면.
그렇죠. 이데올로기 사상적으로는 문재인 더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데 지적 수준으로 볼 때는 문재인보다 못해요. 붉은 대통령보다 수준이 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냉정히 평가해야지. 냉정히 평가. 그래도 그 양산에서 뭐 책방인가? 네. 그 뭐 붉은 책인지 파란 책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책방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수준.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자한테 그거는 공부 좀 코치 좀 시켜야지. 공부 좀 하라. 그 쓰레기통에 회고로 버리지 말고. 네. 그거는 얼마든지 코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과의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만남이죠. 아니 수준이 같이 가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1인당 네. 한 달에 읽는 책이 한 권도 안 된대요. 0.6권인가 뭐 해서 통계 안 나왔는데 평균 한 달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책 읽는 수준이 한 권도 안 된다 그래. 한 권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네. 주권 재민 사상으로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누가 지킵니까? 주인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반체제 수호 세력들, 또 이 붉은 세력들을 막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다 뭐 윤석열, 한동훈이다, 문재인이다 해가지고 권력자에게 의탁해버리고 자기 자신은 공부를 안 하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해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걱정해야 돼. 그렇잖아요. 일반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말 나왔습니다. 70년대 그 이 대학가에서 유명한 책이 그 에릭 프롬의 네. Escape from Freedom, 예.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1930년대에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지지했는데 독일 제국의 영광을 비스마르크처럼 독일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이라고 히틀러에게 의지해가지고 모든 자신의 행복, 자유, 권력, 물질, 돈 모든 걸 히틀러에게 다 갖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히틀러 국민들이. 네. all everything.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히틀러에게만 절대 권력을 줘버린 거예요. 그 히틀러가 어찌 됐습니까?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력자에게 의탁하는 거는 절대 권력을 주는 거는 이게 공산당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의 패망을 보고 에릭 프롬이라는 작가는 권력자에게 의탁하지 말고 네.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 생각하는 개인 스스로 노력하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네. 공동체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그 책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것을 권력자에게 한동훈에게 윤석열에게 문재인에게 이재명에게 다 의탁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진 않아요.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금 그런 불행한 사태에 지금 처해 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국가가 이제 발전 단계를 쭉 놓고 보면 예.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철학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준, 지적 수준. 네. 예. 국가의 철학, 국민의 철학인데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지금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을 추월하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이종찬과 같은 그 돌연변이 같은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있고. 나라 두통강 됐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여파가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국론을 완전히 분열시켜버렸네요. 네. 예. 지금 우리 윤카스 TV에 들어오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면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예. 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나라의 기세가 꺾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꺾이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국가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없게 되면 예. 그 기세가 꺾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8년에 건국했다 보면은 지금 한 6, 7년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도 건국한 이후에 70년 지나면서 남북전쟁이 터졌거든요. 노예 문제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도 70몇 년 지나면서 나라가 완전히 썰은 그 공산주의 제국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네. 그래서 인간이든지 국가든지 70년 지나면 리노베이션 안 하면 거의 사람은 죽고 네. 리노베이션 안 하면 우리 관절이라든가 사람이 이제 그 한계가 70살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나라도 70년 되고 새로 리노베이션 안 하면은 그 쇠퇴한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지금 70년 지났는데 이 대한민국을 리노베이션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분야에서 국민운동, 국민쇄신운동 이런 것이 일어나야지 뭐 한두 사람 권력자 가지고 뭐 껌 씹듯이 씹어 쌓고 이런 걸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식인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각성을 해서 거대한 각성. 담론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부적으로는 국민들을 일깨우고 네. 상부적으로는 정치권에게 요구를 하고 이러한 국민들 그 각성운동 예.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이종찬은 또 역할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각성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네. 찬물 기현제가 각성시킨 거죠. 이 큰일 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이거 놔두면 또 이종찬 같은 인물 또 나옵니다.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김원웅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건 미치광이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니까 인기를 얻으니까 된다 싶으니까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종찬 이 회장을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하려면 일단은 강복회가 이 사람들이 강복회가 웃기는 게 자기들이 독립운동한 걸 착각을 하고 행패를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이야기로는 뭐 5.18도 마찬가지지만 5.18 당신이 했냐 당신 아버지하고 저 부모들이 한 거 아니냐 해서 후손이라는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 후손 모임. 당신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난 체 까불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렇지. 후손 해서 명칭도 바꿔야 되고 강복회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네. 그런 그 또 예산을 가지고 또 이 엉뚱하게 또 무슨 뭐 북한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찬양하는 학술단체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뭐 감시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래서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이 행동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복회가 자기들이 뭐 광복회 8.15 주관하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 저 독립운동 하는 것이 광복회원들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조상 팔아먹는 거잖아요. 조상 팔아먹는 조상 팔아먹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정부로부터 31억. 네, 국고부조를 받잖아요. 31억이에요. 그 장난 아닙니다. 그 돈이. 한 해. 31억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호의호강하는 거예요. 그러면 31억을 줬으면 31억의 만큼 국가를 위해서 애국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한 게 뭐야 광복해서 1년 동안 31억 받으면서 광복해서 당신이 한 게 뭐야? 어? 그 나라를 막 깽판 만들고 말이지. 그러면 이런 정부 보좌 필요 없는 거야. 받지 말란 말이야.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한테 차라리 1억을 주지. 그럼. 그럼 애국운동 하지. 책을 내든지. 그렇잖아요. 애국운동 하는 게 뭐예요 당신들이. 완전히 무의도식 하는 거지. 반 대한민국 단체에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깽판만 아니 무의도식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고춧가루 죄를 뿌리고 있잖아 지금.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뒤흔들어 놓는 거 아니야. 완전히. 맞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8.15 때 이런 망동을 부리지 말라고 뭐 사석에서는 파더 해가지고 술을 얼마나 얻어먹은지 난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이 공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는 8.15 때는 건국이 이렇다. 그리고 광복회장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거 왜 못합니까? 그렇지. 네? 왜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지금 23%라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추석이 비상입니다. 그럼 이게 19% 떨어지면요. 비서들이 이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 이 대통령 못하겠습니다 말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어떡할 거예요 이게? 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나는 뭐 이건 뭐 굉장히 아주 결정적이다 이걸 보면. 아니 보통 비겁한 게 아니에요. 보통 비겁한 게 아니 그 저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엮어가지고 막 31년 구형 때리고 잘 나가대. 아 그런 식으로 좀 해봐요. 그 겁 없이 저 불쌍한 사람 겁주지 말고 왜 눈치를 봐 왜? 예? 아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사람이. 그렇지.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무리 그래도 이철우 자기 친구가 아버지라 하지만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역사 교수 불러가지고 강의를 받고 배워야지. 왜 그래 잘했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진짜 한심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왜 지지해야 되냐 이거야. 그냥 보수는 기계적으로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뭐 대통령을 뭐 임금으로 생각하고 있고 말이죠. 아니 지가 자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언제 생겼느냐, 언제 건국했느냐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야? 아 역사책 건국사 하나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역사 공부를 전혀 안 해. 아니 자기가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언제 생긴가를 국민들한테 말을 못하는 대통령이야. 아니 그냥 근본적으로 왜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문제의식이 뭐예요 도대체. 나는 기가 차요. 네? 왜 청와대 간 것도 안 간 것도 화가 나는데 네. 왜 내가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될까요? 대명분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어퍼컷만 놀렸을 때 보수가 화들짝 이거 한 방은 이거 문재인한테 주는 것이다. 네. 두 번째 한 방은 이거 이재명 주는 것이다. 또 한 방 하니까 이거는 북한에 김정은한테 주는 것이다. 이거 완전히 착각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대착각이요. 착각이 아니라 그 수준이 낮은 거지. 상상 임신한 거예요. 상상 임신. 보수가 수준이 낮은 상상 임신. 분명한 건 자기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나라가 언제 건국했느냐에 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요. 경물 받는 거예요 지금. 네. 경물 받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 네. 지지율이 2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 떨어진다니까요. 네, 실제로. 자, 그 정도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 한동훈의 운명. 이 한동훈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정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가 동반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큰일 났어요. 한동훈.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저 한동훈이가 당대표 비대위원장 당대표 시절부터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은 공동운명체인데 또 공통적으로 법전만 보고 정치의 수습, 수련, 고민, 그리고 국가에 대한 눈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진 장군도 그 위대한 장군이 되기까지는 여진족을 물러치면서 무수하게 10년 이상을 그 장수로서 그 현장에서 그 죽고 죽이는 그 전장터에서 그 사생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국가 운명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그 오랫동안 걸러져 가지고. 그리고 그 이 병법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서울에 있는 그 영의정입니까? 자기 친구였던 유성룡이한테 책을 붙여가지고 전라도 그 현감일 때 그 손자 병법을 밤샘이 그 독학을 하면서 그 병법을 연구를 했어요. 유성룡이가 그 보내준 그 손자 병법 그 병서를 보고. 1500년대. 예. 자기 친구니까. 그렇죠. 그런 인고의 세월 독서라든가 그러고 현장에서 여진족하고의 그 고통 그리고 탄간노래하고 상사한테 항의해가지고 그 진급이 또 늦었단 말이에요. 진급이.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이 어린 시절 세월 하면은 또 그 이 말하자면 그 말하자면 조광조의 그 같이 그 김효 사합니까? 그게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찢겨가지고 연좌제로 걸려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과입니까? 병과 일반적인 그 고시가 아니고 병과를 갔단 말이에요. 저 유승열이가 추천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한 인물이 컸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나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공통 운명체라는 것이 국가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고민했듯이 고민한 시절이 없어요. 사람이 단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다만 고시에서 9번 떨어졌다는 건 시험에 떨어졌다는 고민이지 국가적인 고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은 더 이런 고민이 없어요. 이 개인적인 고민이 너무나 잘 나간 것에 실패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실패한 것은 이번에 총선에 실패한 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총선에 대한 자기각성 반성문이 정리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큰 감투가 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것이 자기 내연의 당금질이 되고 수련하기 전에 컨텐츠가 강화되기 전에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 채워지기 전에 엄청난 이런 그 비중 있는 권력이 이거 다가오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재명 당대표하고 토의를 했는데 회담. 거기 회담을 했는데 기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냐? 그 세 사람 토의했잖아요. 그렇죠. 3인 3인 토의했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아마 민주당 쪽으로부터 전화를 들었는데 한동훈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때 법무장관 시절에는 그 국회 가가지고 그렇죠. 막 워딩 말반주를 해가지고 막 그 386 운동꾼들하고 막 전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줌마들이 미친 듯이 열광을 했는데 이거는 그 모습은 완전히 가버리고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있고 바로 옆에 보좌관들이 어시스턴트 두 명 있잖아요.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옆에 코치를 지시하고 이게 이제 된다 안 된다 아마 사인 리스트인가 봐요. 이 옆에서 혼자 독대 한 게 아니고 정책위 의장하고 정책위 의장 맞아.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이 있었지. 그 사람들이 그 많이 하잖아요. 자료라든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공평하게 딸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다가 보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두 사람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자료라든가 이런 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토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말이 딸리는 겁니다. 운동꾼들한테 워딩으로 이렇게 하는 말장난이 아니고. 그렇지. 정책 자료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 깊은 자기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위라든가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딸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얌전하게 국민학생처럼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옛날에 한동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석 끝나면 앞으로 좀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10월 17일 날. 그래 있으면 거기서 선거 치면은 한동훈 정치생명은 10월 15일, 17일로 마감이 되지 않느냐는 불길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사에서 지금 떠돌고 있어요. 아니 그때까지 가긴 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한동훈이가 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 국민 보수의 스타로 부상이 돼야만 선거도 이기고 공천권도 행사할 텐데 당권 장악이 잘 안 되는 게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 남으면 대통령 힘이 셀 때란 말이에요. 요게 한 1년 반이나 1년 남았으면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2년 반이라면은 최고위원도 그렇고 안에 지구당도 그렇고 이런 당협위 이런 위원장들이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앞으로 1년 더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권을 장악하는데 지금 무지하게 애를 먹을 수밖에 없던 구조가 그래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2년 반이 남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굉장히 높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그래 지지율도 높고 남은 임기도 많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활동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지금 뭐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본인한테 63%의 당신과 민심이 이건 뭐 절세적이었던 거거든. 엄청난 1차로 63% 뭐 많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지. 2차도 안 가고 1차로 쇼부 온 거. 근데 그럼 그런 권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옛날에 황교안 씨, 그 황교안 씨가 정치 입문할 때
황교안 씨가 그 자서전 비슷하게 쓴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네. 황교안 씨가. 그때 보면은 자기 자랑을 잔뜩 써서 이거 앞으로 황교안 씨는 정치적으로 어렵겠다고 제가 판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23%고 지금 각종 파행이라면 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을 해가지고 그 지지표가 한동훈한테 간 거 아닙니까? 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가 자기 자신이 당권을 강하고 당원들에게 또 최고위원들에게 나는 이렇게 정치를 할 것이라는 그 백서. 네. 결국 이게 컨텐츠 문제거든요. 리더십이나 카리스마적인 것이 어떤 자기 내용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그룹을 만들고 하는 그 정치력인데 예.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허당이라 그게 지금 그게. 허당이다. 이거 이제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어떻게 국힘당에서 보수를 복원하고 정치를 정상화시켜서 나라를 반듯하게 할 것이냐. 어떤 비전을 갖고. 그리고 자기 고민이라든가 자기 슬픔이라든가 자기 비극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내공화시켜서 그 처절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왔던 거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었거든요. 그 비극 속에서 뭐가 크거든 인물이. 그 비극 속에서 네. 처절하게 부셔져 본다든가 깨져 본다든가 거의 철저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 나갔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저 준비가 안 돼 있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먹고 더 와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자기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큰 짐이 네. 떨어지 뿌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과부하예요. 윤석열이가 용산 간 것도 과부한데 예. 한동훈도 지금 과부하 걸린 상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몇 번 제가 이거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그랬잖아요. 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붙이는 그렇죠. 능력이 붙이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소대장 할 힘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사단장 하니까 힘들어 못 한다는 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릇 용량이 배터리 용량이 네. 부족하다.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배터리 용량 부족이에요. 배터리 용량 부족이다. 왜냐 배터리 용량이 크면 예? 이거 보수파들의 60, 70, 80대에 쟁쟁한 사람도 많습니다. 네. 오라 해가지고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한다는 거는 좀팽이라고 말했어요. 좀팽이죠. 윤상주 씨를 부르든지 네. 아니면 뭐 저 용산에 태극기 부르는 그 대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정광훈이 부르든지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좀 정치 좀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사실 초짜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네. 그러나 이 나라는 제가 한번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 진정성으로 가지고 어프로치 하면은 감동을 할 거 아니에요. 감동의 정치가 없다. 감동의 정치.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예. 보수를 복원시키겠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Believe me. 그런 처절하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은 있었잖아요. 나를 어떻게 구해보겠습니다. 군인은 나의 마지막으로 좀 봐주십시오. 열정. 그 패션. 영혼. 패션. 그 순수성. 그 애국. 그 속에서 군인 정치 누가 한번 해봐라. 한동훈은 그게 없었는데 그 육법 점수 검사들한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검사 육법 점수에. 법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지. 인간이 없는 정치를 하라, 감동이 없는 정치를 하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똑똑한데, 그 사람 똑똑해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협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협인력이 있어야 돼. 근데 완전히 귀신에 씌운 것처럼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국민학생처럼 얌전하게, 그냥 그 보면은 초등학생처럼 얌전하게 있으면서 그냥 휘죽휘죽 웃는데 철없이 웃고 있어. 그게 한동훈이가 아니잖아.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개판되고 정치가 망가졌는데 눈물을 흘리거나 인상을 기르고 엄숙하게 해서 이재명 만나서 야당을 만나면 정말 처절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웃으면 휘죽휘죽 웃고 앉아있어. 그 내가 보기엔 저 인상 저거 아니요. 저 인상이 틀렸어요. 우리 보면 알거든. 안 돼. 저 얼굴 저거 갖고 안 돼. 왜? 그러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지금 한동훈은 재기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 보수한테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한 달 안에. 네. 이제 2주 추석에 한동훈이가 보수에게 줄 보따리가 뭐요? 추석은 다가왔고. 그럼 밥 먹으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보수들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술 한 잔씩 할 텐데, 제사상 놓고
무슨 보따리를 갖다 줄 거단 말이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은 12월 25일이고 한동훈 보따리 뭐야? 그냥 뭐 이재명 만나가지고 히히히 쭈기쭈기 웃을 거야? 뭐 미스 코리아 뭐야 뭐 어디 사진 찍으러 가서 뭐 쓸데없이 휘쭉쭉 웃고 앉아 있어. 실없이 나라는 지금 정치가 내일 모레 망할 파인데 말이야. 웃음 나와? 우리 그 교수님한테 정말 점수를 못 땄구나. 좀 웃지 마라 그래. 왜 쓸데없이 가서 기자회견 가서 웃어? 희죽희죽 웃고 말이야. 나라가 지금 뭐 어지러지는데 어디서 가서 희죽희죽 웃어 웃고 앉아 있어. 연예인이야 뭐야? 참나. 그러고 이제 정체성 자기가 보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시도 없이 어디 가냐면 저 박정희 대통령 생각. 그나 왔다 갔다 사진 찍고. 어제 갔잖아요. 그게 이미지 정치, 그 패션 정치. 그러지 말아야 하게 연예인도 아닌데 왜 그 짓거리 흉내를 내? 그것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생각해가 사진 찍고 앉았어 그 말이지. 야구장에. 아니 왜 갔느냐? 어떤 이벤트가 없잖아. 거기 왜 간 거예요 갑자기 또? 그 박정희 전기를 읽든지 박정희 회고를 읽든지 공부를 해야지. 가서 사진이나 찍고 말이지. 그것도 무슨 한동훈이가 네.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혁명가의 생가를 방문했다. 그러면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가서 휘죽휘죽 웃는 거야 사진 찍고. 그게 뭐야 그게 연예인이지 뭐야. 연예인 정치를 하고 앉아있어. 한동훈이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자들도 따라다니다가 지쳐버린 거야. 처음에는 법무부장 할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을 구속시키면서 정의가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은 잘하니까 워딩으로 탁탁 하니까 확 이제 돌아섰단 말이야. 여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게 이제 말만 하지 가만히 얌전하게 그 희죽죽 웃으니까 이게 이제 허당이라는 것이 본색이 미천이 드러나버린 거야. 미천이. 그래서 좌파 쪽에서도 우파 쪽에 유튜브 보면은 한동훈 끝났다 그래요. 나는 그 2달 전부터 이거 안 된다고 매번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한심한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뭐 오래 못 버팁니다. 1달, 2달. 근데 이재명이가 자꾸 끌고 가려고 한 이유가 아니 딱 보니까 이거 완전 그렇지.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좋은 거야. 데리고 다니기 좋잖아. 매번은 연탄 제 녹을 한다. 그래서 한동훈이를 이재명이가 데리고 다니기 사진 찍으면 기자회견 하면은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옆에 앉아서 휘죽휘죽 웃음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재명의 가마담이 돼버린 거예요. 가마담. 그래서 집권의 이용물이 된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애가 옆에 앉아서 티전 시중하는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담 대표 만났을 때. 그렇지. 완전히 초등학교 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얼굴 표정도 그렇고. 그렇게 보셨죠? 아니 얼굴 표정에 국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웃음이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그런 거물급 사법 리스크 사람 만났으면 이거 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골 때린다 하면 그 참 어떤 격렬하고 치열한 게 있잖아요. 이재명을 내가 어떻게 장악한다. 그 장악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준다. 이런 딱 각오가 있어 보여야지. 진지하고 엄숙해야 되는데 앞에서 그냥 휘죽휘죽 웃는 게 전부야.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자 그러면 그러면은 보수로서는 한동훈을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김문수 지금 그 대타가 지금 김문수를 자꾸 띄우는 게 여론을 지금 많이 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를 키울 때 혼자 키운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 노재무 다른 사람 있잖아요. 장세동이든지 이런 사람 옛 사람에게 이거 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그걸 알고 죽자 사자 이랬다고. 그 자기 국민한테 어필하고 전두환한테 어필하고 내가 대통령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무지무지하게 일했어요. 라이벌들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래 되면은 한동훈을 제끼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든지 누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가 그렇게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에서 한동훈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막말로 여론조사인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 좌파에서는 진보 좌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건 일방적으로 압도하고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이 보수 우파는 지금 후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한동훈이가 또 압도적으로 또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 임신이 계속되는 거예요. 상상 임신이. 그래도 한동훈이가 잘하겠지.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물어보면 그래도 골수 한동훈 지지자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도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요. 5명 중에 2명은 만나보면. 근데 근거도 없는데 묻지마 지지로 그래도 언제까지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윤석열 지지하듯이 묻지마 지지처럼. 그러면 이런 구대로 개선이 없이 흘러가면 한동훈도 정신 안 차리고 흘러가면은 이재명한테 정권 갖다 줄 수밖에 없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프레임도 깨지 못하고 네. 한동훈은 계속 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한동훈 정신 못 차리고 이른바 묻지마 지지로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계속 보수에서 1등이야. 그래서 한동훈으로 보수 후보가 되면 네. 결국 이재명 돼버리는 거야. 정권을 갖다 바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정신을 차리고 리노베이션 자기 일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진 찍는 그런 식으로만 그러고 누구야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젊은 그룹들 그렇죠. 애송이 그룹들 만나서 몇 번 김경률 애송이들 몇 번 듣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하다가 보면 이재명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는 역할밖에 나는 그런 구도로 간다고 봐요. 지금 한동훈이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운명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가 차는 이야기죠. 자, 한동훈 말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사람이 이제 누가 있습니까? 오세훈이가 있고 홍준표가 있고 또 안철수가 있고 김문수가 있고 김문수도 있죠. 김문수는 잡히지는 않지. 네.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죠. 네. 나경원도 그렇고 한 4-5 있죠. 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네. 지금 잡히는 사람은 이제 한동훈, 네.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 예. 네? 예. 우리 교수님 이준석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김종인 씨가 뭐라 하냐면 앞으로는 한동훈과 이준석과의 대결이라 그러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나 이준석은 아직 인품 내공도 그렇고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이 군대하고 전쟁하고 정치는 짬밥 무시 못해요. 경력이라든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학자들은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재산이고 정치하고 전쟁은 현장에서 짬밥을 몇 년 먹었냐 이거 굉장히 무시 못해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짬밥이. 짬밥이에요. 그 짬밥이 아직 경력이 부족해요. 이준석이요. 한동훈은 더 부족하고. 한동훈은 짬밥이 거의 없는데 이준석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짬밥이 부족한데 감옥소 가도 감옥소 간 사람이 콩밥 먼저 먹은 사람이 선배 아닙니까? 이준석은 10년 경력 그거 무시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시 못한다니까요. 여의도판에서 굴러먹었거든요. 근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보수들한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한동훈 말고 오세훈이다, 홍준표다, 안철수다, 나경원이다 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한동훈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또 한동훈한테 당하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제 의료 사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이건 낭떠러지 앞에 딱 서 있는 거거든. 그 의료 사태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처방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유연한 거거든요. 그거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어쨌든 간에 그 민심을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통령이 받아줘야 돼요. 윤석열가 한동훈을 어느 정도 키워주려면. 그렇지. 지금 아까 우리가 한동훈 윤석열 관계를 좀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동훈을 이까지 데리고 온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이가 성공적인 대통령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키워줘야 될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 근데 지금 하는 행동 보면 완전히 이거는 아니에요. 보면 전혀 아니지. 굉장히 위험한 관계. 그냥 버려버린 거지.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을 한동훈을 법무장관 시키고 지금까지 그 탄핵 엮고 많은 일을 시켜가지고 부담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한동훈이가 정치적으로 클 수 있도록 자기를 밟고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해가지고 전국 교체를 했잖아요. 네. 그 정도의 포용력을 우리는 기대를 안 하죠. 그렇지만 어차피 한동훈이를 무리수를 두게 해가지고 탄핵이라든가 삼성 이재명 문제라든가 사법부 보수 개멸시키는데 예. 한동훈이를 이용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네? 공소장 이용한 거. 그러면 이 당대표까지 됐으면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의료 문제에 여지를 주면서 그러면 불러가지고 한동훈 당신 말 한번대로 한번 해봐라. 프리핸드로 한번 해봐라 하면은 힘이 실어주잖아요. 한 팀이 되고. 그러게 안 됩니까? 윤석열이는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예? 전혀 그릇이 안 그러면 이게 국힘당에서도 이 일체 단결이 용산과 국힘의 지도부와의 하나의 일치 단결의 어떤 이노베이션 효과가 예. 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라 보는데요. 그 자존심 버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해가 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사망자들 응급실에 치료 못 받아가가지고 시체로 나간 거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그 뒷감당 어떡하려고 합니까? 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자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임기 채우고 나가겠다. 이거 사람 최가 버릴 때 무자백이 버려요. 지금 이 보훈처 장관이라든가 외무장관이라든가 장관들 한 사람들 예.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하려면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롱텀한 장관이 있습니까? 외무부 특히 보훈처 중요한 자리인데 한 사람도 1년에 하고 다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운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무총리만 좀 오래 끌고 있고. 국무총리는 저 양반은 완전 무색무취 그야말로 늙은 내시니까 자기한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에도 이월석 하가 한 이 세 명이 이재명 문재인 이런 거 확실하게 구속을 못 시킨 것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 있다고 보거든요. 예. 확실하게 언지를 안 줬기 때문에 이 한동훈하고 이원석이가 위에 사람 청와대 용산 눈치 보면서 같이 뭉갠 게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지시를 했으면 밑에 사람 한동훈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욕을 먹으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한동훈에 대해서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팽시키면서 지금 이제 공동운동명체란 말이에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는. 그러면 자기가 그 선배로서 또 정치적 공동운명체로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예.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요. 답답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동훈이가 아니고 제3의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이 정도 한 거는 그래도 용산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만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다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사람을 이래 해놓고 흔들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지금 띄워놓고 흔드는 격이 돼버리잖아 지금. 예? 확실하게 더 밀어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올렸었다가 흔들었다가 저는 이런 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참 굉장히 윤 대통령이 하시는 걸 보면 한마디로 치졸해요. 그죠? 그 질투가 보통 많은 게 아니냐. 네, 치졸하고 옹졸하고. 질투. 남자의 질투. 예. 그 옹졸한 사람일수록 내 밑에 부하들이 자기보다 더 큰 거는 그걸 못 봐주는 겁니다. 도저히 못 봐주는 못 봐주죠. 총선 때 한동훈이 셀카 찍고 돌아다니니까 본인도 완전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그렇지. 돌아다니면서 그린벨트 푼다, 군사 보호지역 푼다, 30년 이상 된 그 아파트 묻지마 완전히 재건축 허가하겠다. 별짓을 다 했잖아. 전두환 해고록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왜 그걸 아크로비스타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그런 책을 봐야지요. 예, 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건 더 이상 이제 부질없는 거 같고.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그랬다 그러대요. 네. 고쳐서 쓸 수밖에 없느냐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고쳐서도 쓸 수 없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추석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이 보통 똥고집이 아닌데 저 양반이 극단적인 처방 이제 2대 처방으로 의대 정원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설에는 김건희 여사 듀얼백을 와리깡 이걸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네. 작전적 차원에서 사고를 쳤단 말이 좀 파다하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약발이 안 통하면 네.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좀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사법 리스크 문재인 사법 리스크로 가든지 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이분의 이 손이 스타일로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또 술을 무대뽀적인 그런 술을 내면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야,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거 이럴 수가 있겠다. 뭡니까?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말고 예. 지금 누구를 지금 밀려고 하느냐? 김태효를 밀 것이라는 그런 김태효. 국가안보실 옛날에 YS가 이해창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인재를 갖다가 꼬셔가지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인재를 탈당시키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각을 보면 이건 대단히 그럴듯한 가정이야. 그렇죠? 근데 한동희를 가만둘 것 같지는 않아요. 스타일이. 옹졸한 스타일에 뭔가 한번 쟤를 고춧가루를 한두 번 뿌릴 가능성이 커요. 뿌려가지고 아작을 내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러기 전에 윤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두 달 당장 이번에 가을에 10%대로 떨어지면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기 자신. 한동훈 무너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위기에. 지지율이 폭락되면 아마 네. 저 매일 밤 술 마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술 마실 겁니다. 지금도 뭐 술은 여전히 마시고 있을 거고.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구수까지 한 사람들은 욱하가 박근혜 최순실도 욱해 하면 엮어자 해가지고 사고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스타일로 보면은 욱 하면서 뭔가 사고 칠 거를 저는 제일 우려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만하게 온건하게 그냥 가만히 있을 스타일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건강도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아마 술을 더 마실 겁니다. 내가 29일 날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마치 무슨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아.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지금 아마 우리가 모르는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에다가 그렇지. 술에다가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또 자존심도 강하니까 잘못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자, 그 이재명 민주당이 독도에 집착하는 역사적 정신적 배경. 이거 한번 이거 우리 이 교수님의 전공인데. 저는 뭐 이 독도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좌우간 이 독도는 러일 전쟁 때 그 일본 군부가 동해의 시파워, 동해 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동해를 장악하려고 하고 동해를 이제 3번씩 움직임했고 울릉도라든가 독도를 갖다가 자기 거로 점검하려 했는데 특히 독도는 1905년입니다. 2월 22일 날 그 시네마현 고시를 통해 가지고 독도를 일본의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주민들을 주민등록증을 독도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 걸면 자기 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시작된 겁니다. 1905년에. 1905년 2월 22일 날. 그 시네마현 고시거든요. 제45. 그렇게 했는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울릉도라든가 독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라고 완강해가지고 1950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회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우리 거라 하라고 강력하게 압박을 했는데 미국하고 연합국이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독도 문제를 노 코멘트를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사전에 6.25가 터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걸로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땅으로 됐는데 이제 국제법상에서 영토 문제는 그 치료 지배하는 국가가 원칙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간도 협약으로 해가지고 간도 지방이라든가 이 백두산 쪽에 이 조선 말기에 청나라 만주인들이 없는 허벌판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국경 분쟁이 붙고 하는 바람에 간도 지방에 우리 땅을 전부 다 일본한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뺏겼는데 북한도 6.25 때 이 김일성이가 이제 모택동한테 감사하다 해가지고 보답은 못하고 그 압록강 두만강 지역으로 해가지고 백두산 이북 지역을 만주 지역을 그 전부 다 땅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갖다가 백두산 지역은 원래는 조선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백두산 이런 그 만주 이런 지역은 만주족들이 청왕실이 탄생이 거기서 했다 그래요. 누라치라든가 거병을 처음에 청나라 만주족 건국이 백두산 일대였거든요. 그래서 만주 사람들이 거의 사냥 자체를 안 했습니다. 백두산 일대를. 근데 이제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 때에 이 백두산 압록강 이북 땅을 북한에 다 줘버립니다. 모택동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한 이유는 뭐냐면 독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성남시청에서 그걸 독도 영상을 지우게 했다 이런 난리를 피우는데 이제 국제법에서는 그 지역을 어느 나라가 먼저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민주당에서 이 한 거는 그 판을 갖다 새로 이제 그 리노베이션 한다고 공무원들이 아마 새로 막 고쳐가지고 치운다 그래요. 근데 야당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거는 저는 이미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 큰 구도로 볼 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는 언론 플레이하고 언론의 환기를 반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반일 프레임이든지 친일 청산 프레임이든지 이재명 구하기에 하나의 원오브댐의 전략으로 그 독도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령 탄핵 모든 것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 작전 중에 하나로 저는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구도로 저는 그걸 봅니다. 계엄령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쟁에서 정권 흔들기죠. 야당 탄핵 가듯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듯이 이재명 구하기 일병의 큰 구도 속에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족주의 감정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해서 이용한다면은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그런 기시다 수상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반일 구도로 형성되어서 세를 결집하면은 민주당으로 볼 때는 장사가 된다고 이래 보는 거예요. 자기들 착각은 자유인데 이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제 호응하는 거 그건데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표로 승부로 되거든요. 이건 야비하게 말하면 대가리 싸움입니다. 여론에서 내 표가 많으면 내가 이기고 대가리를 많이 흡수하면 내가 이기고 여론을 저 사람이 뺏기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말고 되면 이건 엄청나게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0월 17일 날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반일 프레임으로 거는 거는 믿자봤자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그냥 괘씸한 짓거리인데 믿자봤자 본전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정쟁 수단으로 봤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게 어떤 유리한 전국을 만들자. 그렇죠. 프레임으로. 그 구도의 원오브댐 그 구도의 하나로 이용한다는 거죠. 계엄령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자꾸만 이제 환기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던지면 빈총이라도 자꾸 던지면 잽도 어퍼컷도 처음에는 저도 복싱 좀 배웠습니다만은 처음엔 잠번지를 자꾸 때리거든요.
박근혜 정부 탄핵처럼 예. 계속 잠번지를 때려가지고 어이쿠 하다가 배든지 이거 자주 잠배 이거 엎어거지를 맞으면 자꾸 맞으면 이게 쓰러지게 돼 있어요. 권투도 처음에는 잽부터 시작되거든요. 계엄령 잽했지. 그다음에 이 최상병 산핵, 김건희 디올백, 그다음에 저 독도 이거 뭐 일본에 갖다 바친다고 노래하게 프레임, 독도 지우기, 네, 독도 지우기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은 하면은 언젠가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언젠가는 someday 죽자 사자 하라. 죽자 사자. 죽이다 밤새 이거는 장사는 되는 장사다. 왜냐 손해 볼 거 없다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인기가 지금 23%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꾸 하면은 잽을 날리면 20%, 19%. 아이고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수준은 언젠가는 자기들한테 선동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이미 디올백으로 해가 총선에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디올백이. 네. 그럼 이번에 윤석열로 해가지고 계속 치면은 잽을 자꾸 맞으면 윤석열도 쓰러진다. 이번에 12월 달 이번에 가을에 고비다고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12월 다 보수든 우파든 좌파든 11월 12월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방어하느냐 저는 그게 고비가 온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 이쪽에 이제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것이요. 근데 야당은 반일 프레임으로 걸었다. 반일 프레임 전쟁으로 걸었다. 저는 그런 구도를 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이제 일주일에 3번, 4번씩 재판정에 나가는데 사실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없는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 예컨대 지금 뭐 전쟁 기념관이라든가 뭐 안국역, 잠실역에 네. 있던 그 독도 조형물 네. 이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그거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 다시. 그러니까 지금 저 정부에서는 그 프레임을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확실한 거는 추측인데 네.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에 온다 그랬습니까? 한번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내일 모레 네.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오는 것을 의식해서 요거를 새로 리노베이션 업데이트 한다고 그때 맞춰가지고 치웠을 수도 있어요. 네, 추측이에요. 그러면 갔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올 거라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 이후에 그 시간 맞춰가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조형물을 넣을 거라 저는 구동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다 보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예우 차원에서 이 독도 간행물 이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예, 독도 이런 걸 보면은 기시다도 그 기자들도 오고 하니까 예. 일본 가서 또 우익단체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복잡해지니까 네. 이시다 예우 차원에서 리노베이션 차원에서 조형물을 한번 일주일 정도 빼가지고 새로 뺑기칠 해가지고 다시 붙여놓는 작전으로 머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그 참모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니 그래요. 저는요. 예, 예. 독도 지우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예산도 뭐 줄였다는 거 있다고 네.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네.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갖다 놓을 것 같으면 과거 것을 그대로 두고 네. 만들어서 네. 가서 교체를 하면 그만이거든. 근데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엄령 이야기도 네, 계엄령, 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하는데 어제 그저께 그 민주당의 박선수 의원이 네.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 김영현 당신하고 국방부 장관 될 사람하고 네. 수방사령관 네. 방첩사령관 네. 만나지 않았느냐. 네. 거기서 무슨 얘기했느냐.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저 2016년인가도 그때 나왔었잖아요. 계엄령 문제.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권들이 보수 정권들이 국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사석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저런. 아니 이런 국가의 별난 사태 촛불이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면 좋으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 군인들은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석에서. 자, 그런데 그것이 들킨 거예요. 야당한테. 난 내가 볼 때 그게 왜 들키냐 이거야. 그거 왜 들켰습니까? 그거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정권이지. 그게 왜 그렇게 어리숙하게 들키느냐.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은요.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선전선동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야. 선전선동의 달인들이에요. 달인들이에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군인들이 지금 현재 군인들이.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어. 이게 지금 민주당한테 제보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제보 들어왔죠. 성남시청에도 없어 있다 그러더라고. 없어지고. 유튜브. 네네네. 뺐다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걸 이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일 프레임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시다 의식한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기시다 일본 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시다가 오잖아요. 와가지고 1박 2일 있으면서 뭐 기시다 뭐 송별회를 해주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안 하는데 그 밑에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어쩌고 뭐 잠시 치웁시다 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추측이에요. 그게 이제 안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야당의 공세를 만들 거리를 했지 않는가 나는 야당에서 아니고 내 생각에는 야당에서 프로파간다의 소재로 사용하고도 남을 그런 행태를 한 거야. 독도 지우기는 과장된 것이고 기시다의 생각을 해가 과잉 접대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약점을 잡혔다. 나는 그래 봐요. 기시다 오니까. 그럼 다시 설치하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계엄령 같은 경우에 이제 야당은 그걸 공세하기 좋죠. 계엄령으로 군 줄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군인들이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없어요. 했으면 2010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탄핵 지금보다 훨씬 더 시끄러울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군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를 선배를 경호처장 앉혔다가 국방부 장관을 앉히고 그 멀쩡한 국방부 장관을 빼가지고 국가안보실장 시키고 국가안보실장 쫓아내고 특보자리 앉혀주고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출신으로 무슨 방첩 사령관 뭐 777 뭐 사령관 이른바 그 군대의 정보 계통을 다 장악한다면 이걸 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용을 할 수 있죠. 이용을 하려는 사람한테 욕하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 생각에는 군을 동원할 용기가 난 없다고 봅니다. 내가 본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보여주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차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까불지 마라. 보여줄 수 있는데. 아니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20% 되고 그다음에 촛불 시위 탄핵 막 나오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군대에 있는 소위 말 친윤 강성파들이 야 이거 우리 지켜주자라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군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안 지도 얼마 안 되거든요. 박정희라든가 전두환처럼 노태우처럼 군에 어떤 이런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군인들이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얼마 자세히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국방장관이 너 이거 해가지고 요새 군인들 쉽게 안 움직입니다. 그 옛날 군대가 60, 70대 군대라 군발이라서 안 되는데 까는 군대가 아니지. 목숨을 걸고 바로 상사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군대의 질이 퀄리티가 다르다니까요. 스마트폰 군대하고 장성 별들이 달라요. 지금 군인들이 얼마나 약한데 국방장관 한 사람 자기 중앙고등학교 뭐 서울에 앉혀가지고 이거 당신 마음대로 어떻게 해봐 해서 밑에 그 사단장들 못 움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군인들은 그래요. 안타까운 오히려 그런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불안해요. 오히려 더 불안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무슨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군사 계엄령 이거 준비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되치기를 당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보여주기 식으로 스타일이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후보 시절에 이 활용해서 안 되는데 허공에 이렇게 엎어가 날렸잖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이것이 야당 대여 야당에게 보여주기적 인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너희들 까불면 가만 안 있으니 보여주기 식으로. 실행을 못하면서 보여주기 식의 군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할 능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이 사람이 정말 그 용기 있는 사람이면 정의로서 용기 있는 사람이면 2년 반 동안에 사법 처리를 했을 겁니다. 저 우두머리들, 자기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쪼무리들 몇몇이 했지.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갈았다 해서 네. 좌익들, 사범들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못해요. 지금 한 업적이 없잖아요. 안심해도 됩니다. 보여주기식이에요.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도 못하는데 못하면서 예, 민주당한테 90만 준 겁니다. 계엄령 어쩌고 저쩌고 공격 90만 준 거예요. 이번 10월 달에 군 장성 인사가 있어요. 그거 보면 또 알죠. 예. 예. 그거 뭐 완전히 다 그냥 바꿔버리겠지. 네, 군인들이 50대, 60대, 70대 군인들은 관계 맺고 하면은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상사한테. 그러니까 김재규 밑에서 박웅주로 해온 놈이 육군 대령인데 공사 나왔습니다만은 네 앞장서 해가지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이 군인들이 없다니까요. 지금 스마트폰 군인들이. 그게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예. 한국군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네. 교수님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그러죠. 네. 아,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댓글 한번 보죠. 네. 마지막 오늘 댓글. 참 가을이 이제 막 오고 있는데요. 이 가을 하늘, 저 쾌청한 가을 하늘을 힐끔힐끔 보면서 우리 참 이주천 교수님하고 참 뜻깊은 토크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2주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예, 예. 18일 날,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출연하시기로 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